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박선웅이라는 사람이고 40을 훌쩍 넘긴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상대방의 외도였고 아내는 순순히 인정하며 그렇게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붙잡은 쪽은 오히려 제 쪽이었고 아내는 호련히 떠나버렸죠. 듣자니 아내는 내연남한테 버림을 받았음에도 딸과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며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삶으로 돌아가며 사는 쪽을 택했던 아내였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었을 겁니다.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길에 붉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승용차 한 대가 제 인생을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뚝 하는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눈을 떴을 땐 하늘이 보였고 오른쪽 다리엔 감각이 없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졌다는 말도 수술을 5번 넘게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어릴 적 저에겐 그저 낯선 어른들의 웅얼거림으로 들렸고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문 밖 겨울나무를 바라보며 혼자 자라야 할 인생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 뒤부터 저는 불편한 다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에 늘 마음이 아파했지만 저는 이제 익숙하게 되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만 저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엔 따뜻한 사람이 더 많아 저도 호의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게 제 삶에 많은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잘 살았고 전문대학교를 졸업해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그런 저를 신뢰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웅 씨 같은 인재만 있으면 내가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지요. 진짜 딸 하나만 있었더라도 자네 사회 삼았음 내가 더할 나위 없이 든든했을 텐데 그게 참 아쉬워.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네도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할 텐데 원래 가정이 든든해야지 바깥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거든. 뭐 아직 젊으니까 인연이 나타나겠지. 사장님은 제게 결혼을 하면 좋다고 아들만 있는 자기에게 딸 하나 있었음 날 벌써 사위 삼았을 거라 얘기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상 저는 결혼은 포기하고 있었어요. 혼자 살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게 제 목표였죠. 하지만 사장님 말씀대로 집신도 짝이 있다고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결혼을 하기는 했습니다. 안 될 인연을 억지로 이어붙인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제 딸 예린이를 본 것만으로도 아내에게 큰 감사했어요. 그래도 아내와 저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인연이 있었지요. 운명이라는 말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악연에 가까운 인연이요. 아내 이름은 오자경입니다. 4살 때 입양되어서 아이를 못 낳는 제 어머니의 친구분 댁에서 자랐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 느꼈던 싸늘한 공기와 밥상머리에서도 끝끝내 눈을 맞추지 않던 그 집 식구들의 태도는 아이였던 저에게도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아내는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4살 무렵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분은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온갖 방법을 쓰다 결국 포기했고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간 4살이었던 아내는 그렇게 남의 집 대문을 넘어 들어가 새로운 성을 받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집에 아이가 없던 시절엔 아내를 제법 정성껏 키웠다고 해요. 딸 하나 있는 게 어디냐며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꼭 끼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내가 그 집에 들어가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정말로 그 집의 기적처럼 아들이 둘이나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마치 복덩이처럼 아이를 데려왔더니 하늘이 응답이라도 하듯 연년생 아들이 생긴 거죠. 사람들이 입양이 복을 불렀다며 말했지만 정작 그 집 안에서 아내는 복이 아니라 끝난 역할이었습니다. 얘, 너 좀 눈치껏 동생들 좀 돌봐라. 네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밥이나 축낸다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밥값을 하는 게 도리 아니겠니? 네, 엄마. 제가 할게요. 말씀하시면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예, 그래도 자경이도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애기 둘을 어떻게 돌봐? 엄마가 자경이가 딱한 마음에 한마디 했더니만 친구분은 획 돌아서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맘 같아선 진짜 파양하고 싶은데 괜한 소문 돌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아유 저거 볼 때마다 아주 천불이 오른다니까. 섣불리 입양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는 건데 나한테 아들 둘이나 태어날 줄 알았겠냐고. 그게 다 자경이가 복덩이 아니겠어? 자경이 아니었음 너 애 못 봤을걸? 너 그런 말 하려거든 가. 쟤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이는데 그런 소리를 해? 눈치도 없고 무뎌가지고선 하여간 답답해. 엄마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자경이를 보았고 저도 안쓰러운 마음에 자경이 일을 돕고 싶었지만 또 남의 집이라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손님들 앞에서도 처음엔 눈치만 봤던 아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놓고 구박받기 시작했습니다. 간식 하나도, 옷 한 벌도, 말투 하나에도 차별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누가 입다 버린 교복을 주워다 입었고 생일이 지나도 케이크는커녕 한마디 축하 인사도 받지 못하는 날들이 반복됐답니다. 아내는 그런 집에서 조용히, 조심히,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지 않도록 자라야만 했습니다. 입양된 아이는 은혜를 입은 거라고 말없이 버티는 게 도리라고 말이죠. 어릴 적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어른은 없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이였던 겁니다. 자경이요, 제 아내. 그때는 한참 말수가 적고 몸도 말랐던 아이였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자경이는 늘 조용히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 와도 제게 다가와 웃어주는 법이 없었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 손톱만 만지작거리거나 책장 사이에 숨어 있곤 했습니다. 눈빛은 무겁고 몸짓은 마치 늘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부엌에서 큰 소리로 웃고 있을 때도 자경이는 마치 그 웃음 속엔 자기가 낄 자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걸 못 본 척 할 수 없으셨습니다.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어머니는 늘 말없이 한숨을 내쉬셨고 저는 괜히 입을 꾹 다문 채 걷기만 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런 환경에서도 자경이는 분노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았고 익숙해졌고 익숙함이 무감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지쳐있는 얼굴, 그늘이 짙게 깔린 눈빛이었는데도 누구 하나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애가 많이 그 집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자경이는 제게는 언제나 어린애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엄마 따라가서 만나는 조용하고 말없는 여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해가 바뀌고 계절이 여러 번 흐르면서도 자경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묵묵했고 시키는 대로 했고 양부모의 눈치를 보며 늘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그 모습이 제 어머니 눈엔 늘 가여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 애는 늘 미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안쓰러워 죽겠어.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을 자주 하셨지요. 마치 자경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 아이가 웃을 때조차 왜 웃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자경이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고 칭찬을 들어도 민망해하며 물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끝내 원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자경이는 양어머니를 엄마라 부르면서도 조심했고 형제들에게는 양보를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것을 어머니께서는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경이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20살이 되던 해, 저도 30이 가까워지던 해였지요. 그날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조용히 제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너도 이제 장가가야 할 텐데 이참에 자경이랑 한번 만나봐라. 요새 저렇게 착하고 순한 아이 없다.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엄마, 제가 자경이보다 10살이나 많아요. 그런 자경이가 왜 저를 만나요? 김치국 마시지 마세요. 일단 기다려봐.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너 자경이 짝으로 맺어주마. 어머니는 그렇게 확신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엔 단순한 조언 이상의 오랜 시간 누군가를 지켜봐온 사람의 애틋한 바람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실 저라는 사람, 연애나 결혼 같은 건 늘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했던 그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창 연애 이야기가 오르내릴 나이에도 저는 늘 한 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 삶이 무너졌던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취업했고 중소기업에서 묵묵히 일하며 자리 잡으려 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할 일을 2배로 해냈고 늦게까지 남아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사들도 저를 믿고 맡겨줬고 동료들도 제겐 늘 성실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결국 서로를 바라보고 다가가고 마음을 열어야 가능한 일인데 저는 단 한 번도 먼저 다가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인 게 편하다 라는 말로 제 마음을 눌러댔지만 가끔은 사람 많은 지하철 안에서도 외로움이 짙게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당당히 살아가는데도 누군가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가 꺼낸 자경이라는 이름은 너무 뜻밖이었고 동시에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의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자경이라면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조용히 깨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제 걱정을 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장가를 가지 못한 채 세월을 흘러보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들 무거우셨던 거겠죠. 그런 어머니가 자경이 이야기를 꺼낸 건 단순한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오래전부터 염두에 두시고 그 모든 생각을 꾹 눌러두었던 걸 조심스레 꺼내신 겁니다. 정말 자경이가 저를 만나줄 수 있을까?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제 어머니를 참 잘 따랐고 저에게도 자주 웃음을 보이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동생 같은 어린애 같은 관계였지. 남녀 사이의 감정은 아니었으니까요. 자경이는 늘 조용했고 어딘가 짙은 그늘이 드리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예쁜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아래로 또렷한 이목구비가 드러났고 피부는 희고 고왔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으로 말하는 아이였고 그 눈 안엔 한 번도 쉬운 삶을 살아본 적 없는 사람만이 가진 깊은 고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자경이를 누구보다 가엾게 여기셨고 동시에 아껴주셨습니다. 자경이를 만나면 유독 더 살갑게 대하셨고 식사를 할 때 자경이 그릇에 반찬을 한 번 더 얹어주곤 하셨습니다. 때로는 따로 연락해 생일 선물을 챙기기도 하셨고 딸 같다며 설날엔 봉투 하나라도 더 쥐어주셨지요. 심지어 그 친구분 자경이의 양어머니에게는
공공연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선웅이랑 자경이 나중에 사돈 맺으면 좋겠어. 둘 다 착하고 속 깊고 누구를 위할 줄 아는 애들이잖아. 그 말이 농담 같으면서도 어딘가 진심처럼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 덕에, 아니 어쩌면 그 탓에 자경이의 양어머니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굳혀갔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입양한 딸을 끼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듯이 자경이를 빨리 시집 보내길 원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자경이를 불러 식사 자리를 만들고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하자 그 친구분은 눈에 보이게 자경이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정말 복이 많은 줄 알아야 해. 그렇게 널 아껴주는 집이 어디 있니? 선웅이는 착하고 성실하잖아.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야. 네가 그 집 며느리 되면 나도 마음이 편하겠다. 그러나 자경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눈치를 보고 자라온 아이였습니다. 양어머니의 말투 하나, 눈동자의 떨림 하나에도 이미 방향을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경이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수긍했고 결국 우리 두 사람은 단 한 번의 연애도 없이 연애처럼 설레는 말 한마디 주고받지도 못한 채 결혼이라는 말 앞에 끌려가듯 서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가 봐도 착하고 조용한 자경이었지만 제가 아는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늘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움직여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아이였지만 그 말 없는 시간 속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눌려 있었기에 저는 함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자경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경아, 혹시 이 결혼 네가 원하지 않는 거라면 말해도 돼. 나 진심으로 네 마음 존중할 준비 되어 있어. 그 말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를 말하면 둘을 참는 아이. 웃고 있어도 속은 다르게 울고 있을지 모르는 자경이니까요. 처음엔 자경이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괜찮아요 라고 짧게 말했을 땐 그 말이 오히려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그냥 주변에서 떠밀려서 그런 거라면 나 지금이라도 다 돌려세울 수 있어. 네가 싫다면 나는 이 결혼 당장이라도 물릴 수 있어. 나 혼자 좋다고 되는 문제 아니니까. 그 말을 들은 자경이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작게,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의무를 덜어냈다는 듯한 혹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쥐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제 눈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길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프면서도 항상 웃고 다정하게 인사하고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 나 그런 오빠랑 결혼하면 적어도 무서운 말 안 듣고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남편으로 오빠를 맞는 게 싫지 않아요. 정말로요. 오히려 고마운 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말한 고마움이 결혼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라는 건 사랑보다 평온이었고 설렘보단 안정이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그치지 않을 누군가와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자경이가 그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며 부모님과 함께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혼 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했습니다. 몸도 성치 않은 제가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고 더욱이 그 상대가 오랜 시간 상처 속에서 살아온 자경이었기에 저는 늘 내 마음 하나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자연스레 저희 집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어머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몸이 약하고 기운 없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좀 많고 성격이 날이 서 있던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혈기왕성하시다가 병치레가 길어지며 점점 더 까다로워지셨고 말끝마다 신경질이 묻어나오곤 했습니다. 어머니도 종종 아버지의 눈치를 보셨고 집안은 늘 조심스러운 공기로 채워져 있었지요. 그런 공간에 자경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낯설고 무서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제 가슴은 죄책감으로 얼어붙습니다. 갓 20살 아무 연애도 없이 결혼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아내가 낯선 집안의 공기까지 껴안아야 했던 겁니다. 처음엔 조심조심 거리두듯 지내더니 자경이는 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아버님 입맛에 맞을진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정말 네가 할 수 있겠니? 네, 이제부터 한 가족인데 저도 도와야죠. 그 말이 뭐라고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고 저는 말없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돌봄은 결코 곱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경이에게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원래 어디 집 자식이냐? 딱 보니까 얼굴에 복없게 생긴 것이 부모에게 본 뒤 배운 게 없으니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며느리 잘 얻어야 한다는데 복없는 여자가 우리 집 문턱을 넘었으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왜 자경이 잘못이에요? 자경이가 들어오기 전부터 당신 몸 아팠잖아요. 많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저 물건 들어오면서부터 더 터지고 있는 거 당신 몰라? 하여튼 어디서 며느리를 저런 걸 데려와선. 그 말들, 그 날선 말들이 식사 자리마다 혹은 골방에서 혼자 계실 때마다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자경이가 정성 들여 차린 밥상을 보시더니 숟가락도 들지 않은 채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걸 시아버지 먹으라고 차려왔어? 내가 개돼지도 아니고 이따위로 요리해서 차려오면 내가 순순히 고맙다 하고 먹을 것 같았냐? 죄송해요 아버님. 국이 쏟아져 자경이 앞치마를 적셨고 고요했던 식탁 위엔 접시가 깨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자경이는 조용히 손으로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말없이 제발 화내지 말라는 듯 눈을 질끈 감은 채 그 손길 하나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이 없어졌고 아내에게 웃어 보이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꺼내주겠다고 결혼했는데 오히려 더 큰 틀 속에 가두고 말았다는 생각이 밤마다 목을 졸랐습니다. 내 편 들어주고 싶은 거 알겠는데 마음만 받을게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오빠 가족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이 노력하면 아버님도 알아주실 거예요. 너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여기서 더 얼마나 하라고. 이건 아버지가 나쁜 거야. 이런 말 그렇지만 그래도 전에 집에서 부모님이 제게 했던 것보단 아버님이 정말 양반이세요. 그래서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말아요. 뭐라고? 대체 부모님이 어떻게 대했길래? 자경은 쓸쓸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경이는 정말이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거칠게 굴어도 아무리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었고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꾹 입 다문 채 부엌에 들어가 식사를 다시 차리고 묵묵히 수건을 대워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죄인이 사는 삶처럼 느껴져 저는 볼 때마다 가슴이 죄어들었습니다. 자경이는 제게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속상하다고 울지도 힘들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제가 어디서부터 위로를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를 모시고 살림을 하고 또 어머니까지 챙긴 자경이는 밤이 되면
말도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등을 제 쪽으로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그 등이 처음엔 낯설었고 이내 익숙해졌고 나중엔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자경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사오기도 하고 집안일을 덜어주려 노력도 했습니다. 퇴근길에 꽃 한 송이를 사서 문을 열자마자 내밀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자경이는 억지로라도 웃으려 애를 썼지만 입꼬리만 올라갈 뿐 눈빛은 여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자경이의 등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길 바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경이는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는 척을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잠든 건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웃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몸은 저녁이 되면 스르르 꺼지듯 잠들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나날 속에서도 어쩌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내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첫 아이였습니다.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내가 아무 말 없이 헛구역질을 몇 번 하던 그 아침, 당사자인 자경이조차 모르고 있던 그 변화를 어머니가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자경이, 너 나랑 오늘 병원부터 가보자꾸나. 심상치가 않다. 어머니가 그 말을 꺼냈을 때 자경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본인도 모르게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드러난 당황스러움, 눈에 띄게 무너지는 듯한 표정, 그게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내심 들뜨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제게도 아버지가 될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이 뭔가 모르게 조금은 자격을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우리 집에 웃을 일이 생겼다며 오래된 이불을 꺼내 빨고 손바느질로 아기 베네 쪼고리까지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사람, 아이를 품게 된 자경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굳었고 말은 더 짧아졌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지금 이 집안에서 자기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그 아이가 또다시 자신처럼 눈치 보고 살아야 할까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자기 삶조차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서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던 걸까요? 10달 동안 자경이는 몸은 무겁고 입덧은 심해졌고 그럼에도 아버지의 돌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경이가 국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할 때조차 아버지는 식사 한번 늦게 나왔다고 불같이 화를 냈고 어머니는 그 중간에서 늘 곤란한 얼굴로 자경이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것만으로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 후 자경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욱 헬쑥해진 볼, 푹 꺼진 눈, 입술을 꾹 다문 얼굴. 그 얼굴은 행복한 임산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저는 자경이의 배를 어루만지며 조심스레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꼭 밝은 집에서 자라게 하자. 너처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내가 아빠 노릇 잘할게. 하지만 자경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 위로 얹힌 제 손등에 자신의 손을 올릴 뿐이었고 그 온도마저 늘 차가운 듯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달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예정일보다 이틀 늦게 긴 시간 진통을 견디고 병원 복도를 울리는 비명이 멈춘 그 순간 우리는 마침내 우리 아이를 만났고 딸인 내 아이는 이름을 예린이라고 지었어요. 어머니는 자경이 산후조리를 하면서 좀 쉬게 해주려 했지만 자경이는 쉬는 것조차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빠르게 마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퀭하게 꺼졌고 식사를 하다 말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아이가 울면 마치 그 울음에 자신이 붙들린 사람처럼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안고 토닥이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내의 등은 이제 아예 말도 표정도 없이 굳어 있었고 몸과 마음 그 모든 게 아내를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견디었고 웃는 흉내를 냈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배워온 사람이니까요. 어릴 적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평소엔 다정하신 분이셨고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예린이가 태어난 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도 엄마가 되었으니 애 잘 돌보고 집안일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해라. 이제 네가 집안의 안주인이나 마찬가지야. 여태 그래온 것보다 부모에게 더 잘하고 네 남편 내조 잘하고 예린이 책임감으로 잘 키워야 한다. 그것이 온전한 여자의 삶이야. 네, 어머님.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경이에게는 사소한 일도 매섭게 지적하셨고 아이가 아프면 자경이 탓을 하셨고 밥맛이 없으면 손맛이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토록 자경이를 안쓰럽게 여기던 분이 예린이를 낳자 무슨 바람이 불었던지 그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을 반복하듯 며느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감히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의 변화였습니다. 자경이가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어머니는 조금씩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마치 날개를 단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엔 가끔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이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템플스테이니 뭐니 하며 집을 자주 비우셨습니다. 며느리도 들어왔으니 이젠 내 인생 좀 살고 싶구나.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니. 내가 그동안 며느리 편이 많이 봐줬으니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도 엄마, 자경이 혼자 너무 짐이 무거워요. 애 돌보는 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여자가 엄마가 되면 강해야 되는 거야. 애 하나 더 낳으면 살림에 아마 도가 틀 거다. 첫째랑 터울지지 않게 둘째도 바로 갖도록 해라. 알겠지? 저는 기가 막혔지요. 물론 어머니의 심정이나 그 말이 못마땅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드셨으니 이제껏 힘들게 집안을 이끌어왔고 며느리 들어왔으니 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좀 더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주면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마다 자경이의 인생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집안일, 아이 돌보기, 아버지 돌봄, 밥상 차리기, 빨래, 청소, 정리정돈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자경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일찍 퇴근해서 돕는다고 해도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았고 자경이의 일은 쌓여만 갔지요. 저는 그래서 얼른 돈을 더 많이 모아 분가를 꿈꾸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제 월급을 어머니께 다 맡겼었는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모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섭섭해하는 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언젠가는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자경이에게도 아이에게도 이 숨막히는 집안 공기 대신 햇살 잘 드는 창문과 조용한 식탁이 있는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몸이 성치 않았음에도 쉬는 날 없이 뛰었고 계좌에 조금씩 쌓이는 잔고를 보며 그걸 희망처럼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6살이 되던 해였지요. 그때 잠잠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급히 가보니 치매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것이 전보다 점점 심해지고 있긴 했지만 그저 나이에 의한 건망증이려니 했지 치매가 왔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등줄기는 식은땀이 타고 흘러내렸고 자경이는 침대맡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를 내려보다가 힘없게 떨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아버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 마 여보. 아버지 이 기회에 요양원도 좀 알아보도록 하자. 당신도 살아야지. 당신이 너무 힘들다. 전부터 생각을 했었던 거였는데 그래도 멀쩡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었던 저는 자경이가 힘든 것을 눈감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조금씩 정신을 놓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평생 남편 아닌 병자를 돌보듯 살아온 자경이인데 이제는 정신까지 놓아버린 아버지를 떠맡게 한다는 건 그건 인간이 인간에게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레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제는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자경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말끝이 떨어지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목소리는 울리듯 커졌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른 채였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네가 그런 놈으로 자랄 줄 알았으면 내가 그리 키웠겠니? 하지만 엄마, 자경이가 너무 힘들잖아요. 정신 온전할 때도 힘들었는데 치매까지 온 아버지를 어떡해. 너는 네 아버지보다 네 마누라가 더 중요하냐? 내가 너 이렇게 하라고 장가 보낸 줄 알아? 나쁜 녀석 같으니 어디 부모 앞에서 요양원이란 말을 입에 올려? 설마 자경이가 시킨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요양원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요새 요양원은 옛날이랑 다르대요. 전문 인력들도 다 배치가 돼서 아버지가 오히려 섬세하게 돌봄받기 좋을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건 자경이한테 물어봐야지 맞겠구나. 어머니는 제 말에 참지 못하고 자경이를 부엌으로 불러 당장에 따지듯 몰아붙였습니다. 너, 네 남편한테 무슨 말 했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게 할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부모 없이 자랐기로서니 어떻게 부자 사이를 끊으려 해? 어머니, 저는 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척 잡아떼지 마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아주 모수겠구나. 바깥 양반이 널 왜 이렇게 정 못 붙이고 싫어했는지 이제야 네 본 모습을 보니 알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은 자경이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제가 편을 들려 했지만 정말 싸움밖에 안 일어날 것 같아서 꾹 참고 눈시울이 붉어진 자경이를 맘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리를 모르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 꼬셔서 부모 버리게 만들면 되냐고. 너도 정신 좀 차려라. 마누라한테 휘둘리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에서 끓는 피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경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 자경이는 그냥 참고 또 참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걸 왜 엄마가 몰라요? 엄마 왜 변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진 자경이의 눈에선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르기 시작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 이젠 바스러질 듯 조용히 부서지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자경이는 끝까지 입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붓고 얼굴빛이 누렇게 질려가도 치매 걸린 아버지를 정성껏 씻기고 식사를 떠먹였고 밤중에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거실을 헤맬 때도 조용히 곁에 다가가 아버님 괜찮으세요 하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모습은 간호사가 아닌 간병인이 아닌 그저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참으로 모질었습니다. 하루는 부엌에서 소곤거리듯 말하다가 다짜고짜 자경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첫째는 키워봤잖니. 이제 둘째도 생각해야지. 네가 젊을 때 낳아야지 언제 또 낳겠니? 그 말에 저는 멍해졌고 자경이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경이에게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제 입으로 둘째라는 단어를 꺼낸다는 건
이미 쓰러질 듯 무너진 사람에게 더는 서 있지 말고 기어오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자경아, 난 우리 아이 안 가져도 돼. 엄마가 아무리 둘째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흘려. 당신이 너무 힘들 것 같다. 우리 예린이만 잘 키우자. 자경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침묵이 그 눈빛 안에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자경이는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부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숨을 쉬는 게 가쁘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과로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을 때 그저 기운이 빠져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는 날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위암입니다. 중기라서 일단 치료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암이요? 어떻게 제가 암에 그동안 몸에 이상이 많으셨을 텐데 왜 진작 병원을 찾지 않으셨어요? 일단 보호자랑 의논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의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경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암에 걸린 것이 자경이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던지 그 말을 듣고 자경이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가늘고 긴 흐느낌이 병실 안을 채웠고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그 긴 시간 참아왔던 슬픔과 외로움과 분노를 그 순간 침묵이 아닌 눈물로 흘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말도 아버지의 상태도 집안의 체면도 이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경 쓸 건 제 가정이었고 제 아내였지요. 제가 너무 알게 모르게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나갈 요량으로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자경이 이제 더는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경이 죽습니다. 진짜 죽는다고요. 어머니, 저 홀압이 되는 모습 보고 싶으세요? 제가 애절하게 매달리자 어머니 또한 천성이 모질지는 못한 분이신지라 자경이의 암 소식에 충격을 받았던지 어두운 얼굴로 받아들이셨고 그동안 제 월급을 모아놓은 돈 1억 원을 분가하는 데 보태라고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1억으로 아내 암치료비를 내고 집을 얻는 데 보태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애썼고 아내가 완전히 회복된 다음 분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병든 시간이 지나고 무너졌던 일상이 천천히 모양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경이 손에서 무려 5년을 지내셨습니다. 그 지난 시간 속에서 자경이는 젊음을 쏟았고 눈물도 감정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아버지도 결국 요양원으로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병이 깊어지며 더 이상 집에서는 돌볼 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조차 더는 자경이에게 맡길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며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저희는 마침내 분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오래된 장롱이며 식탁을 버리고 새 가전 몇 개를 들여놓으며 집을 정리했는데 자경이가 낯선 듯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 진짜 우리 집이에요? 그 말에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진짜 우리 집이야.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 네가 숨 쉴 수 있는 집. 분가하고 난 뒤 자경이의 치료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자경이의 암치료는 성공적이었고 수술 후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경이가 누운 병실 창가에서 한가롭게 햇빛을 받으며 잠든 걸 봤을 때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사람 웃게 하기 위해서만 살겠다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고 자경이의 얼굴엔 조금씩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생겼고 말끝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린이, 우리 딸도 어느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엄마에게 장난도 걸고 혼자서 숙제를 해보이겠다며 기특하게 행동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경이가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일하고 싶어요. 일? 그러지 말고 집에서 좀 쉬지. 당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남들처럼 요리도 배우고 저도 그냥 집안에 보탬이 되고 싶기도 하고 남들처럼 자기 일하는 게 사실은 제 소원이었어요. 그 말이 나오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것도 아니고 조심스러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했고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이제 예린이도 다 컸고 나도 사회생활이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당신이 좀 도와줄래요? 그때 아내는 고작 32살이었고 저는 43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경이가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본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겁니다. 입양아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간병인이라는 이름으로 늘 누군가의 뒤에 서서 나는 괜찮나요? 라는 말만 되뇌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사람이 스스로 눈을 뜨고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말하는 듯해서 그 눈빛을, 그 어조를 저는 막아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제가 일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니 자경이는 당장에 이곳저곳 취업할 자리를 알아보다가 이내 백화점의 여성복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긴장된 얼굴로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던 아내가 점점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자신이 추천한 옷이 팔렸다는 이야기를 하며 처음으로 활기찬 얼굴로 조잘조잘 얘기하며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당신 오늘 얼굴 좋아 보이네. 좋은 일 있었어? 아니, 오늘 어떤 분이 내 말 듣고 옷을 샀어요. 나 그런 일 처음이야. 내 말에 누가 귀를 기울였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 그 말 속엔 오래 숨죽여 있던 자존감이 다시 고개를 드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자신을 조금씩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집에서 늘 수수한 티셔츠와 바지만 입고 다녔던 아내가 하나둘 귀걸이를 끼기 시작하고 머리를 곱게 말아묶더니 어느 날부턴가 입고 나가는 옷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탓인지 유행에도 빨랐고 명품 가방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아내 월급으로 자신을 위해 옷을 사고 액세서리를 사고 신발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집에 두고 간 카드를 조심스레 건네며 말하더군요. 여보, 이거 잠깐 썼어요. 피부 관리도 받고 싶고 요즘 좀 몸도 안 좋아서 운동도 해보려고요. 저는 그 말에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 그런 것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동안은 너무 아끼기만 했잖아. 그거 다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내는 카드를 챙겼고 여기저기 그동안 못 썼던 것을 사고 긁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카드 명세서를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때도 있었습니다. 피부과에서 꽤 큰 금액이 나간 날도 있었고 헬스장 등록비에 필라테스까지 얹혀있는 걸 봤을 땐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압니다. 이 사람이 이제야 자기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다시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자경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내는 짧은 시간 동안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이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백화점 유니폼을 어색하게 걸쳤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스스로 스타일을 골라내고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거울 앞에선 자신을 마주보며
환하게 웃을 줄 아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저는 마냥 기뻤습니다. 우리 딸도 엄마가 예뻐졌다고 쫑알쫑알 자랑했고 저 역시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변화 속에는 저조차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에 익숙해질수록 자신의 삶을 되찾을수록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고 그만큼 점점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저녁 모임, 가끔은 함께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1박 2일 워크숍이나 친한 직원들과의 외박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동안 모신 걸 한꺼번에 푸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내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특하게 느껴졌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을 회복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을 누르고 지지해 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다 좋은데 자경이가 요즘 너무 바깥으로만 도는 거 아니니? 예전엔 안 그러던 애였는데 이젠 퇴근하고 들어오는 것도 늦고 예린이 얼굴도 자주 못 본다며?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자경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이제 조금씩 자기 인생 찾는 거예요. 제가 남편인데 너무 그 사람을 아내만 가둬둬서 살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별로 좋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경이가 활력을 찾았으니 저는 좋아요. 이제야 인형이 아니라 사람 같잖아요. 그래? 네 생각은 그러냐? 그래. 자경이 웃게 된 건 좋다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구나.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저를 떠난다고 하던데 자경이 괜찮겠지? 자경이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며느리를 오랫동안 봐오고서도 아직도 자경이를 모르세요? 아휴, 그런가? 난 잘 모르겠구나. 어머니는 그 말에 한숨을 쉬시긴 했지만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자신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 시절 자경이를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를 기억하고 계셨기에 더는 강하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수 반찬을 해다 주고 아내가 집에 없을 때 딸아이를 챙겨주며 그동안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시어머니로서의 따뜻함을 조금씩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면 참 생각이 짧았어. 어린 자경이한테 그렇게 힘든 일과 병수발을 떠맡기다니. 나도 내 젊은 날 너무 힘들었으니까 한 번쯤은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거야. 그래서 자경이가 어려서 체력 좋으니 괜찮겠지 싶었는데 그게 결국 그 아이 몸을 망가뜨릴 줄은 정말 몰랐지. 착하니까 조용하니까 다 이해해주는 줄로만 알았어. 근데 그 속이 그렇게 멍들고 있는 줄은 정말 전혀 몰랐어. 이젠 우리 식구인데 앞으로 자경이 잘 챙기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허울뿐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자경이 앞에서 생색을 내지도 않았고 집안일이 있으면 묵묵히 도와주셨고 아이가 아프면 가장 먼저 병원에 달려가셨습니다. 자신이 놓쳤던 시간들을 만회하듯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손길로 아내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금 더 단호해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집안일을 나눌 때도 이건 제 몫이 아니에요 라고 또렷하게 말하는 걸 보며 나쁘게 보이지 않고 이제 자경이가 진짜 자기를 찾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일이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는 시간 때문에 어머니와 자경이 사이에 오해가 생겼고 그날 아내는 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돌리려 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또 손대셔서 전부 섞이고 말았잖아요. 매번 제 방식대로 하려는 걸 왜 자꾸 방해하세요? 말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순간 저는 말없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나를 세우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놀라신 듯 보였지만 오히려 저를 향해 손을 내저으며 말하셨습니다. 선웅아, 잘 참았다. 네가 나무랄 일은 아니야. 그의 마음도 이해해.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참고 산 애가 이제야 목소리를 내는 거잖니. 좀 거칠어 보여도 그건 그동안 말을 너무 안 하고 살아서 그래. 지금 일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아서 그럴 거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자경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부엌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경이한테 진 빚이 많다, 선웅아. 그 애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마음까지 괜찮은 줄 알았던 내가 바보였지. 이제라도 그의 편에 서야 내 양심이 편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심으로 아내를 보듬어 주고 싶었습니다. 예전엔 무너지는 아내를 붙잡느라 안간힘을 썼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 손을 내밀어 함께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딸 예린이도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퇴근이 늦어져 저녁을 저희 둘이 먼저 먹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무심코 엄마가 또 늦네 라고 말했을 때 예린이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힘들잖아. 엄마 혼자 일 다 하잖아.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직 12살인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책임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묵직한 물림이었습니다. 아이도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아는 걸 보니 그동안 자경이가 해온 일들이 얼마나 무게 있는 일이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조용히 균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덮고 눈빛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린이의 13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초등학교 마지막 생일. 아직은 아이지만 곧 청소년이 될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나이. 저는 연차를 냈습니다. 작년에 야근으로 재작년엔 출장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생일이었기에 이번엔 기필코 함께해주고 싶었습니다. 딸의 생일상을 직접 차리고 케이크에 촛불도 세워놓고 자경이도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기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아내는 전화 한 통 없이 늦을 것 같아 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예린이는 케이크 앞에서 앉아 한참을 말없이 촛불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나 그냥 내년에 다시 하면 돼.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자경이는 집에 늦게 돌아왔고 예린이는 잠든 척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자경이의 얼굴을 쳐다봤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눈동자엔 피곤함 외에는 아무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출장지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던 제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예린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손에 들린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엄마 이상해.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남자랑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아. 그 한 문장. 내 딸 예린이가 보낸 짧은 메시지는 내 인생의 바닥을 향해 조용히 천천히 무너뜨리는 단 하나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눈을 의심하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예린이는 어딘가에서 엄마의 폰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엔 익숙하지 않은 이름, 김현성이라는 남자와 자경이가 주고받은 수십 통의 메시지, 그리고 웃고 있는 얼굴로 찍힌 셀카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엔 보고 싶다, 오늘도 기다릴게 같은 말들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자경이가 그럴 리 없다. 나랑 함께 고생했던 사람이잖아.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수십 번도 넘게 말했지만 그 말들이 돌아오는 침묵 속에서 하나둘 부서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낌새는 있었습니다. 외박이 잦아지고 웃음은 나에게가 아닌 어디 다른 곳을 향해 피어났으며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
가끔씩 나를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 의무로 대하는 듯한 무심한 눈빛까지. 결국 저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날 혼자 집에 남아 장롱 속 가방 속 서랍 하나하나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화장대 밑에서 작고 낡은 라이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분홍색 플라스틱에 모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고 제 손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이 고통스러운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끝까지 봐야 한다. 며칠 뒤 아내가 친구들이랑 워크숍이 있다며 외박을 하겠다고 말한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회사에서 돌아온 척 조용히 차를 끌고 나와 아내의 행적을 뒤쫓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밤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맑았고 내 마음은 그 공기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마치 연인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활짝 웃고 있었고 남자는 자경이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그 표정, 제가 수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던 환하게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웃는 아내의 얼굴이 그 남자 옆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젊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으며 무엇보다 아내와 나란히 걷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안에 제가 설 자리는 아예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것이 눈앞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품 소비, 외박, 어머니에게 날선 말들을 했던 순간들, 모두가 퍼즐처럼 맞춰졌고 그 퍼즐의 정중앙엔 제가 아닌 다른 남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펄떡이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마지막 남은 믿음이 부서지며 퍼덕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절박함, 그리고 내 딸과 어머니만큼은 이 상처에서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먼저 딸 예린이와 어머니를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차마 이 싸움의 중심에 그들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린이의 눈에 또다시 상처가 맺히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는 없었고 어머니 역시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를 거르며 혼잣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어쩌다 저 아이가 저렇게 됐을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정리할게요. 엄마는 예린이만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흉터 없이 끝낼 수 없다면 제대로 싸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해 정확한 증거를 확보했고 가장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아내와 그 남자 김현성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땐 믿지 못하는 목소리였지만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조용히 내밀자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없이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그들을 덮쳤습니다. 호텔방. 저를 보자마자 자경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김현성은 겁에 질린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경이는 제게 용서해달라, 잘못했다 소리 한 번을 하지 않고 그저 입을 꾹 다물고만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 눈물이 단 한 방울도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변명이었고 사랑이 아니라 책임의 피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녀의 직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한낮의 화려한 백화점, 한때 자경이가 자신을 다시 찾았다고 믿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자경이를 불러달라고 했고 나타난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 가정 있는 남자와 바람났습니다. 그것도 자기 딸 생일날에도 외박하며 말입니다. 그 말은 직원들의 사이에서 파도처럼 번졌고 관리자급 직원이 상황을 정리하며 자경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참을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선 후였습니다.
자경이가 눈물 흘린 채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자경이는 결국 작은 캐리어 하나 끌고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위자료 청구까지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갈 작정이었습니다. 이건 상처가 아니라 배신이었고 그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경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그래도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자식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넌 엄마 될 자격도 없어. 네 딸이 널 안 보겠다고 했어. 듣고 있니? 예린이는 조용히 너무나 담담하게 눈물도 없었고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난 다시는 엄마 안 볼 거야. 보고 싶지도 않아. 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진짜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거짓과 부재, 그리고 반복되는 상처를 이미 너무 많이 겪은 아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단호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예린이의 등 뒤에서 어머니는 말없이 손만 꼭 잡아주셨고 저는 한마디도 덧붙이지 못한 채 조용히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경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기라도 하듯 뱉어내듯 말했습니다. 그래, 보지 마. 예린이 너 이 집안 딸이지 내 딸 아니야. 난 이제 내 인생 살고 싶고 더 이상 내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당신들이랑 살아주느라 고생했고 암까지 걸렸고 이 지긋지긋한 집, 당신네 가족,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 인생엔 나만 있으면 돼.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딸을 낳고 길렀던 엄마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었는지 그 오랜 시간 고생하고 울고 웃던 가족이란 이름이 그토록 가벼운 한마디로 던져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삼키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경이는 내연남 김현성에게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버리면서 그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발을 뺐습니다. 그의 아내가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연락도 피했고 아내를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자경이는 외면당했습니다. 가족을 등지고 아이를 버리고 자신이 꿈꿨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몸을 던졌지만 그 끝엔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공허함. 사실 저는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경이가 돌아오길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미치도록 화가 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견뎌온 시간들이 너무 길었기에 혹시라도 다시 돌아와 문을 두드린다면 한 번쯤은 눈을 감고 지나가 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경이는 죽어도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도, 이 자식도, 이 삶도 다 버리겠다며 가장 차가운 얼굴로 등을 돌렸습니다. 이혼 후 자경이는 고시원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딸도 저도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녀 역시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혹시나 싶었습니다. 후회하고 돌아올까? 아이를 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 같은 건 참 바보 같은 마음이란 걸 그녀가 사라지고 딱 1년이 지나서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린이와 저는 남겨졌습니다. 하나뿐인 가족이 둘로 줄었고 그 둘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냈습니다. 가끔은 냉장고 안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한동안은 저 사람이 돌아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린이는 말이 많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울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아침을 차리고 숙제를 하고 제가 늦게 귀가하면 조용히 주방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면서도 이 아이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고난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그 상처가 결국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아픔도 추억이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서지게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조각내고 믿음을 의심으로 바꾸며 따뜻했던 말들조차 의심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선물이 아닙니다. 그저 견뎌야 하는 잔인한 시간일 뿐입니다. 다만 그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하나씩 붙이게 하는 힘, 그건 사랑에서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제겐 바로 제 딸 예린이었습니다. 예린이가 있기에 저는 쓰러질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고 다시 웃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곁에서 괜찮아 아빠 하고 말해줄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용서받고 위로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아빠이기에 오늘도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남성분께서 보내주신 안타까운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접하면서 저 역시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이 무너지고 그 사이에서 상처받은 한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고 아프기만 했습니다. 외도라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큰 잘못이고 어떤 이유로든 용서받기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사연 속 아내였던 자경 씨 역시 남편과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연을 전하며 저는 자경 씨에게 아주 작게나마 정말 조심스럽게나마 연민이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경 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자신을 원치 않는 가족 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 역시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주변 환경과 타인의 선택에 떠밀린 삶이었죠. 어린 나이에 시집살이, 병간호, 육아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지나치게 혹독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경 씨의 잘못된 선택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과정이 없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연은 제게 참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남편분과 딸 예린 양의 앞으로의 삶에 따뜻한 행복이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리는 계기가 되기를 조심스레 바라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